자, 이 가능세계라는 지문인데, 이제 이 지문이 자꾸 저희 유튜브에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오고,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고, 올해만 지금 한 3번째, 4번째 찍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종결 지으려고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일단 내신 대비로든 수능 대비로든 얘가 어떤 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많이 변했거든.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제 그 당시에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자료실에서 되게 유명했던 선생님 중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2번째로 국어 단일 참고서로 제일 많이 파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딱 기억을 안 해요. 5년 전쯤에 제가 여기서 뵀어요. 부산에서. 부산 사시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달이 걸쳐서 출제자를 통해서 들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자기가 수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지금 수능 씬보다는 약간 이제 뭐 리트 아니면 뭐 피셋 이런 그 성인 입시 시험 쪽으로 넘어가서 많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계시거든요. 그 맥락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철저하게 시험 범위가 EBS고 평가원이었거든. 그러면 EBS랑 평가원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EBS와 평가원에서 어떤 지문들을 재해석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 지문만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저 따라오실까요? 이거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얘의 해는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X의 범위에 대한, 즉 정의역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중등 수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실수 범위일 때랑 복소수 체계일 때가 있고,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X바 X의 범위를요 이렇게 정의하면 얘 해원 없는 거죠. 맞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철저하게 먼저 이렇게 집합을 정의하고 여기에서 명제를 다루고 여기에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이 사고의 흐름을 잡았던 이유는 철저하게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과목이라서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논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제야. 전제. 자, 그래서 이 가능세계 지문도 전제가 뭐냐면 철저하게 수능 시험 범위인 EBS 그리고 평가원 기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교육청까지예요. 추가를 하자면 고1 수준까지, 즉 초1부터 배워서 고1까지 가져왔었던 전과목 배경지식이요. 근데 전과목 배경지식이 대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수준의 기초적인 거거든. 진짜 5등급만 받았어도 수능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아는 지식으로는 충분해. 여기까지 일단 잡히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먼저 전제하고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얘를 전제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복수정답도 되는 거고 출제 오류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를 전제하고 가셨어야 돼요. 자, 그럼 저 따라오실까? 자, 제가 지금 교재에다 의도적으로 빼놨는데 내년 교재는 다시 실어 놓을 거예요. 옛날 교재는 들어가 있었어. 자, 얘가 2019 수특에 뭐가 있었냐면 정확하게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에 대해서 다뤄요. 자,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에 있어서 수능 EBS입니다. 다시 죄송해요. 2019 수특 EBS야. 모순관계, 반대관계 다루는데 일단은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가 모순관계는요. 이항관계입니다. 여기는 삼항관계예요. 자, 여기는 P와 나P의 관계인데 자, 무슨 얘기냐? 전체 집합을 놓고 생각했을 때 P 아니면 나P만 생각할 수 있는 관계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런데 이 삼항관계는 이런 거야. P가 있잖아요. 나P가 있잖아요. 중간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런 집합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A가 존재한다.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게 예를 들면 모순관계, 이항관계고요. 삼항관계, 반대관계는 춥다, 덥다, 적당하다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참거짓의 딜리트를 따져볼게, 얘들아. 봐봐. A가 존재한다가 참이면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거짓이에요. 반면에 얘가 거짓이잖아. 얘는 무조건 참인 거예요. 자, 동시에 봐. 얘 둘 다 참인 거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얘 둘 다 거짓인 거 당연히 불가능해요. 선생님 혹시 여기까지 잡힙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봐. 얘는 지금 어떻냐? 당연히 얘도요. 춥다가 참이면 나머지 거짓이죠.
덥다가 차면 나머지 거짓이죠. 그런데 춥다, 덥다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어요. 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고 중간에 참이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적당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참, 거짓의 상호 보완적 관계밖에 없다. 이런 걸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중률은 어디서만 적용하냐면 모순관계에서만 적용하고요. 반대관계 배중률을 적용하지 못해. 이게 수특 EBS에 이미 세팅된 지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지문 엮어서 낸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42번에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모순관계야 반대관계야? 반대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관계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중에 이게 복수정답으로 1번, 3번, 4번 또는 3, 4번이 복수정답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저 따라오시겠죠, 그럼. 저 따라오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수에서는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복소수에서는 당연히 해는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런 해집합을 전제했다면 이 전제에서를 마찬가지로 봤을 때 해는 존재하지 않죠. 여기까지 되셨어?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야. 자, 저 따라오세요. 그럼 전제는 뭐야? 얘야. 이해됐니? 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따지니까 소반대관계 이런 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댓글에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댓글에 달아주시는 부분들은 상당 분들이 교사분들이고 학교 교사분들이고 강사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교사분들, 강사분들도 같이 변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15년 전에 이런 지식을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비교 우위를 누리면서 내가 매출이 커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저만 딴소리를 하는 거야. 서울대 나오고 뭐 필요가 없어. 어차피 민주주의야.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내 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실제로 5년 전부터 제가 해왔던 얘기들이 첫 번째 배경식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정보 구조관계 처리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그게 다 대세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현재 제 수업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어떤 거부감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어요. 옛날에는 딱 수업을 하면 절반 정도 학생은 안 들었거든. 이상하다고. 근데 지금은 안 듣는 애들 비율은 거의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리는 거고 유튜브에 그냥 가감없이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가지고 보셨을 때, 자, 기본적으로 반대관계니까 배중률은 적용할 수가 없다예요. 따라서 배중률을 적용할 수 없다인 1번, 3번은 바로 아웃이야. 그럼 남는 건 정답 4번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 4번 끝난 거고, 하나 더 설명을 할게. 자, 설령 이렇게 못 잡았다 하더라도, 배경식이 없어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EBS 연계를 못해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거냐? 논리관계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정답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이 셋 다 정답이야. 문제는 얘랑 얘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배중률을 적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럼 여러분, 배중률을 맞다고 전제해버리면, 배중률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해버리면 복수정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얘가 맞다고 전제하면 복수정답이 나와. 복수정답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틀렸다고 전제를 해야 돼. 그러면 4번밖에 없다는 거야. 왜? 너희가 시간 안에 충분하지도 않은 정보를 100% 처리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사고 절차를 두 가지를 짚어놓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아예 EBS부터 평가원 기출까지 엮는 이 사고 과정, 배경식 과정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답의 선지간의 논리관계를 잡으셨을 때 정답이 3개일 수는 없으니까 배중률이 틀렸다고 전제하면 정답은 하나로 좁혀지는구나. 이 사고에 의해서 4번으로 좁히는 이 두 가지 기술적인 거, 다시 지식적인 측면과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까지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요즘에 킬러 문제는 수학 같은 경우 아예 비례식이라든지 공식 써가지고 중간에 풀이 과정이나 계산 과정을 아주 압축하고 함축해서 쭉쭉 넘어가는 그 느낌이야. 보법이 달라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느낌으로 보법이 다르셔야만 요즘에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소화가 되면서 처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제가 막 10m씩 쭉쭉 뛰고 있거든. 그러면 자꾸 내 보폭은 1m니까 1m씩 뛰어갈게요. 근데 그 속도로는 절대 못 따라잡고요. 말도 안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보법을 제가 10m, 20m씩 쭉쭉 뛰고 있는데 그냥 따라 뛰어보세요. 어느새 여러분이 보법이 훨씬 보폭이 넓어진 상태로 뛰고 있으실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더 따라오시겠습니다, 이제. 자,
지문이야 이미 해설하고 분석하는 지문 수업들 많았으니까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실 건데 자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에 풀었었던 구조 처리를 봤을 때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항상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야? 배경지식이야. 이 배경지식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EBS와 평가원 기출이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 처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배경지식을 처리한다고 하셨을 때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중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가치가 높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배중률 몇 단락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바로 하나, 둘, 3, 4단락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세계는 4가지 성질을 갖는다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 일관성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포괄성이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완결성이다. 네 번째는 뭐가 있다? 독립성이다. 그럼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이잖아. 자, 그럼 봐. 완결성, 뭐래? 어느 세계든 임의 명제에 대해서 배중률이 성립한다. 어느 세계든 바꿔 얘기하면 뭐니? 어리죠. 됐니? 그러니까 모든 가능 세계에는 배중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확인이 되신 거고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여기서 착시를 보게 된 거냐면 내용일치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일치로 풀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 내용일치로 문제를 푸나 보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의 평가원의 설계를 보면은 중심 정보, 바꿔 얘기하면 가치가 높은 정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주제인 정보에서 정답 설계를 설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 고2 학생들 듣고 있거든요. 고2 독서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 되더라. 독서 교과서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론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독서 교과서 읽어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가치 높은 정보, 즉 주제, 중심 내용, 가치가 높은 정보를 당연히 중점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배경식과 엮어봤을 때 얘는 가치 높은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 선지로 설계한 당위성도 생겨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번에서 정답이 보이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2, 3, 4, 5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좀 이따가 저한테 현장 강의 학생들은 질문 받아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라고 했었는데 자, 기업과 니은은 뭐냐면 글의 주제예요. 글의 주제가 지금 뭔데요? 1단락, 2단락을 딱 흐름을 잡아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가능세계죠? 자, 그럼 봐. 가능세계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한 거냐? 다부탑은 당연히 경주에 있죠. 하지만 니은, 다부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즉, 가능성은 있다는 거야. 현실과 다르더라도. 자, 제가 주사 1 굴렸어요. 3이 나왔어. 현실은 뭐야? 3이지만 1, 2, 4, 5, 6이 나올 가능세계는 존재하잖아. 7이 나올 가능세계는 없는 거야. 느낌 따보셨죠? 가능세계란 건 결국 뭐니? 확률 통통이들 다들 공부하셨던 바로 그 확통입니다. 확통. 그래서 이것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확률과 통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 수학에서 자꾸 논리적으로 정답을 특정하는 연습만 해요. 정답이 하나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면서 살아. 자, 물론 정답은 하나일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자, 우주의 진리는 정답이 하나입니까? 아니요, 몰라요, 지금. 정답은 하나겠지만 그 정답은요, 매 순간 바뀌고 있지. 왜?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게 됐어. 계속 새로운 정보를 증명하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주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가 460억 광년 정도로, 480억 광년 정도로 추정이 돼. 자, 질문. 그럼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결국 그 얘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형도 전부 다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 나온 확률이 가장 높은 거라는 거예요. 자, 600년 전으로 가볼까?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 가장 확률 높은 게 뭐야? 그렇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천동설이었던 거야. 그런데 500년 전, 400년 전으로 오면서 관측 가능한 정보, 즉 정보의 확률과 통계를 따져봤을 때 뭐의 확률이 높아졌어? 천동설의 확률이 아니라 지동설의 확률이 높아졌어. 그러면서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 통계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지금 AI도 마찬가지야. 다 뭐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확률 통계를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 거야. 기계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코로나 검사를 했다? 그런데 양성이 나왔는데 음성일 수도 있고요. 음성이 나왔는데 양성일 수도 있어. 그 얘기야. 우리가 세상이 자꾸 100%로 생각하는데 100%는 없어요, 여러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확률적이고 랜덤적인 거야. 그러면 이런 확률이 높은 쪽에 인생을 걸고 이런 확률이 높은 쪽에 대한 대비를 더 높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확률 통계구나. 확률 통계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연역적으로 절대적으로 참이냐 것이냐. 우리가 항상 선지를 하나 놓고 O냐 X냐만 따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야.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국어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맥락이야. 그래서 우린 뭐다? 가장 적절한 걸 찾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수학과 달라. 수학은 전제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사고 과정에 따라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과목이야. 근데 국어는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과목이야. 그 중에 가장 확률 높은 정답을 찾아내라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거고 국어는 언어적인 성격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다라고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야. 물론 엄밀하게 OX도 판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글의 주제는 뭐가 됐다? 가능세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세계. 자, 그러면서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필연성은 확률이 100%니까 확률이 1이거나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여사건의 확률은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1 또는 0일 때, 즉 무조건 일어날 때 필연성이야. 반면에 가능성은 뭐야?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걸 또 제가 전에 얘기를 했더니 자꾸 이제 막 댓글이 이상하게 달려가지고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제발 좀.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애들 가르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저는 이걸 그래서 1 이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 잘 봐.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따지니?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 경우의 수로 따져요. 경우의 수로 따져. 뭐야? 자연수로 따진다고 해서.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을 뭐라고 설명하냐? 최소 1 이상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봐. P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 적어도 하나라고. 최소 1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왜 적어도 하나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확률이 존재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분 해당 경우의 수, 자연수가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를 구분하셔야지. 연속은 니네 생각이 맞아. 근데 이산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와야 되는데 저 따라오세요. 표정 보니까 확률을 또 모르네. 얘들아, 너희가 배우는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돼.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야.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야. 자,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이야. 자, 기하적 확률은 뭐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속할 확률 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적 확률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야. 너희가 옛날에 막 정석 같은 거 풀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정석 같은 거 풀면 뭐 x-i 해가지고 절대값 2에 속할 확률을 이런 거 구하는 문제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물론 내신에서는 모르겠다. 자, 근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인데 수학적은 뭐야?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야. 해당 경우의 수야. 얘들아, 경우의 수 자체가 뭐야? 그렇지. 경우의 수 자체가 가능세계라니까, 얘들아. 경우의 수가 가능세계라고. 자,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 2가 나왔네? 가능세계는 1, 2, 3, 4, 5, 6 중에 2가 나온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확률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세계, 최소한 하나의 경우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흐름이 잡히셨습니까? 자, 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때 이해가 되시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셔갖고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수능이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는 걸 가지고 더 씌워서 물어보는 시험인 거지 절대로 처음 보는 듯한 정보를 주진 않아.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가 메타인지가 안 되셔서 그래요. 메타인지가 되시는 분은 이걸 언제 배운까지도 알아.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중2 때 배워요. 언제 배워요? 고2 때 배워요. 언제 배워요? 확률통통이들 3학년 때 배워요. 저는 이과라서 확률통통이가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 확률통계에서 안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봐. 가능하다는 뭐야? 적어도 경우의 수가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자, 필연적이다는 건 뭐야?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 중에 뭐가 있냐? Q이면 Q이다 같은 형식의 명제는 필연적인 명제들이에요. 100% 참인꼴이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하죠. A는 A지. A가 B니? 아니잖아. 물론 B일 수도 있겠지만 A는 A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A는 무조건 A인 거야. 그래서 Q면 Q이다 같은 꼴의 명제는 잘 봐. 이 꼴의 명제는 무조건 참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가능성은 있죠.
경우의 수는 존재하죠. 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됐니? 즉 얘는 뭐야?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가능세계고 확률은 존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달러까지 지금 정리가 되셨으면 자,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건데 당연한 얘기야, 얘들아. 자, 가능세계. 경우의 수로 보자면 당연히 기억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현실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다부탑은 경주에 있지만 현실과 다르게 가능세계에서는 경우의 수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1번 당연히 괜찮으셨을 거고 2번 다 보세요. 만약에 다부탑이 개성했다면 다부탑의 개성이 있다. 자, Q이면 Q이다거든. 자, Q이면 Q이다는 일단 절대 참이야.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평가원의 보법과 일반인의 보법이 사실 달랐어요. 그러니까 2번 선지에서의 평가원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왜 2번 선지 같은 걸 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 재설명의 논리적인 오류를 얘기를 하시던데 잘 들으셔야 돼. 자, 저는 이제 중간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풀이 과정 설명하면 1시간에도 부족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Q이면 Q이다꼴을 가져왔겠냐고요. 맞잖아. 왜 Q이면 Q이다꼴을 가져왔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볼게. 자, Q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잠깐만. Q이면 Q이다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왜? Q이면 Q이다 꼴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며.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데 왜 굳이 그걸 가져왔을까? 난 그 얘기부터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평가원의 보법과 일반인의 보법이 달랐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평가원 교수님들하고 동기, 동창, 동문이야. 어떤 분은 동기고요. 어떤 분은 동창이, 어떤 분은 동문이에요. 어떤 분은 저랑 같이 앉아 수업을 들었고 어떤 분은 그 선생님 수업을 제가 들었던 거야. 어떤 분은 저랑 교수님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고1 때 배우는 조건명제가 있어. 고1 때 배우는 조건명제, P면 Q이다. 이 참거짓 어떻게 판별하냐? 대부분은 대입해서 판별하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야. P와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포함이 되면 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럼 당연히 Q이면 Q이다는 포함되니까 당연히 참인 거예요. 일단 이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왜? 이걸 이미 고1 때, 고1 2학기 때 집합과 명제세를 다뤘으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함축이 돼 있어서 그렇지 얘는 일단 Q가 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자, 그걸 못해도 상관은 없어. 거기까지 가면은 또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놔둘게. 자, 그럼 무시하고 봐봐. 자, 그럼 봐. 앞쪽을 무시하고요. 뒤쪽만 가지고 볼게. 가능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있을 수도 있죠. 맞잖아. 가능세계는 여러 가지 가능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즉, 현실이 거짓인 가능세계, 기억은 바꿔 얘기하면 뭐야? 현실이지. 그래서 가능세계 중에는 현실이 가능세계 있죠. 그래서 2번을 고르겠다는 게 가장 대중적인 설명이야. 다시 얘기한다. 가능세계 중에는 현실이 거짓인 가능세계에 있다.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대중적인 해설이야. 일단 제가 대중성을 타협을 할게요. 그럼 2번 해결이 되셨지? 이제 정답인지. 되셨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야. 여기서 평가원 보법은 뭐였냐면 이 앞쪽을 던져준 거는 고1 때 배우셨던 예를 끌고 와서 선지를 구성하고 싶어서야. 그래서 Q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정보가 너무 제한적으로 불충분하게 들어가서 그 의도가 아예 안 보여버린 거야. 근데 이 의도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냐면요. 정확하게 이게 연계됐었던 이 당연히 또 입의 수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입의 수축을 보시면 이 내용을 언급을 해. 그래서 우리 좀 더 풀어보실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일단 설명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설명은 뭐냐면 EBS 연계를 바탕으로 또는 여러분 고1 때 배웠던 수학, 번교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쪽 설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워낙 저항이 커가지고요. 오케이. 그럼 어쩔 수가 없어. 대중성과 타협을 했을 때 대중성 타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 그래서 현실이 거짓인 가능성이 있다. 끝. 2번 끝. 됐습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어려울 게 없는 지문이야. 첫 번째, 배경질 생각했잖아. 배중률 너무나 중요한 정보인 내용 일치로 풀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착각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EBS 연계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정답 설계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인데 왼쪽은 평가의 의도였으나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자, 오른쪽으로 현실이 거짓인 가능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가능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 원리로 이해하셨으면 풀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 핵심이 되는 원리 이해를 제대로 하셨으면 역시 풀리실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갈게. 윗글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제 A에 대한 답도 정말 이건 흥미로운 부분이야. 자,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 봐. 우리 일상적 표현에다가 적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야 돼. 이걸 자꾸 줄글로 처리하고 있어서 힘든 거거든. 자, 여러분, 여기 20초 동안 영상 잡아드릴 거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경우의 수로 분류해서 써보세요. 시작. 자, 저 따라오실까요? 자, 여러분한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정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구하시면 돼. 여러분, 자,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셨어요? 수형도, 사전식 나열법, 표 그리기로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수학을 잘 몰라. 이제 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입을 좀 다물려고 해요. 근데 원래 제가 수학 강사로 데뷔한 건 알잖아. 15년 전에. 그때는 이게 맞았거든. 근데 지금도 이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워낙 고여있고 실제 수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고여야, 기술적으로 고여야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뭐 수학적으로 얘기해봐야 납득이 안 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런 수학의 원리를 어디서 내고 있는 거야? 국어에서 내고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경우의 수는 수용조 사전식 나열법 표 그리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뭐야? 기차를 탑승하잖아.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기차를 탑승했더니 정시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지각을 할 수도 있죠. 기차를 탑승 못했으나 내 다리가 더 빨랐을 수도 있어. 그래서 택시를 탔을 수도 있어. 갑자기 누가 태워다 줬을 수도 있어. 정시 도착했을 수도 있고 지각했을 수도 있죠. 경우의 수는 네 가지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니? 아, 내가 그걸 탔으면 정시 도착했는데 라고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더라는 거지. 아니, 이 모자란 인간들아, 이 경우의 수는 왜 생각을 안 해? 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한 재반박을 했어.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지문에 나와 있어. 한 단어. 세 글자로 나와 있어. 찾아봐. 그렇죠. 유사성이야.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 아, 여러분, 기차는요, 이번에 이제 탈선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지만 대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문제는 현실 세계와 유사성,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자. 100% 정시 도착 아니에요. 그 얘기야. 하지만 정시 도착 확률이 매우 높지. 그 얘기예요. 즉,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야. 즉, 우리가 기차 탑승해서 정시 도착했을 이 사건의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근거는 뭐야? 유사성 바꿔 얘기하면 확률이야. 확률이 높은 것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이걸 언어 논리적으로 완전히 대칭을 시켜볼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기차를 제때 탑승하지 못하면 지각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똑같겠죠. 그러면 현실 세계의 유사성,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 기차를 안 타면 실제로 정시 도착 못하는 확률이 크게. 여기까지 되셨어? 자, 이거 표 그리시고 답 찾아. 그럼 깔끔하게 답 나와요. 그래서 저기 잡아주세요. 자, 저한테 와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는 세계들끼리 비교한다. 그래, 봐. 기차를 탑승했다와 그 다음에 정시 도착했다와 두 개 A, B 사건을 가지고 봤을 때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A 사건 안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 안 일어났을 때 B 사건도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봐. 기차 탑승한,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는 세계끼리 비교를 해볼게. 이 두 가지죠. 뭐일 확률이 높다고? 기차를 타지 않았을 때 정시 도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맞지? 맞니? 그럼 봐. 지각을 한 가능 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 잠깐만. 지각을 한 가능 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의 유사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야. 내용 자체는. 봐봐. 지각을 한 가능 세계가 있고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가 있잖아. 그 현실적 유사성 정도 다르지 않아? 맞잖아.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정답이 아니냐고.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잖아. 즉, 이 정보를 가장 핏하게 가져온 선지가 뭐냐는 거지. 자, 정답 선지부터 안 헷갈리게 볼게. 정답 선지부터 보잖아. 이거야. 내가 기차를 타는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를 해봤어. 그럼 봐라. 정시 도착할 확률은 크고 도착 못할 확률은 작지. 내가 지각한 가능 세계가 지각하지 않은 가능 세계에 비해서
유사성이 더 낮잖아. 맞죠? 봐. 내가 지각한 가능세계가 지각하지 않은 가능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 유사성이 더 낮잖아요. 유사성이 더 낮잖아요. 됐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라니까. 이해되셨니?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물어봐. 1번 왜 틀려? 2번 왜 틀려요? 자, 미리 얘기할게. 정답부터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자니까. 그러니까 정답 이해를 한 애들은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라는 질문할 확률이 5% 미만이야. 왜? 정답 이해가 되면 왜 틀렸는지도 보여 사실은. 그러니까 정답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 정답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는 질문을 이성진은 왜 맞아요? 왜 틀려요?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답부터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지문보다는 정답만 쫙쫙쫙 풀어볼 거거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2번이고 3번이고 보셔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질문 어떻게 뚫어야 되지? 이성진 왜 맞지? 왜 틀리지? 이런 의문들은 옛날 거 보면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40분짜리도 있어요. 걔로 한 번 더 보시면 돼. 또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큐레이션을 해줄 수는 있어. 어쩌겠어? 선생님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니요. 좋은 지문 가지고 양질의 영양소를 가지고 양질의 근육을 만드는 거야. 좋은 연습, 좋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었죠. 완결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요. 포괄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요. 완결성이 있고요. 포괄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답만 핵심을 이제 잡아보자면 이런 거야. 지금 완결성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지문에 배중률이라고 돼 있어. 배중률은 둘 중 하나가 참이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배중률 노란색 앞에 처음 오면 뭐라고? 그렇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뭐라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선생님 소반대 관계 아닌가요? 자,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소반대 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애들이 모르잖아요. 두 번째, 소반대 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EBS 연계 지문에서도 안 다룬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배제하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 EBS 시험 범위 봤을 때 얘를 뭐라고 했다? 반대 관계는 배중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 관계니까 배중률을 안 적용했다고 해버리면 완결성을 적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완결성을 적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4번 끝이라고. 이해되셨어? 이렇게 배경지로 푸시든지 아니면 지문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1번도 괜찮고 1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5번도 괜찮다. 1번, 3번, 4번이 괜찮다. 그런데 1번, 3번의 공통점 뭐야? 배중률이 들어가 있잖아. 배중률이 들어가 있어서 두 개 다 정답이 돼버려? 오케이. 얘를 배제하면 4번으로 꽂히겠구나. 로 논리선지간에 답으로 푸시든지 배경식으로 푸시든지 둘 중 하나로 푸셨으면 됐다야.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 좀 더 끊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제가 일단 답만 깔끔하게 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올해 여름방학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고3 레벨에서 절대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고3이야. 내가 수능을 칠 거야. 수학에 1, 2, 3, 4, 5, 6, 7, 8번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학에 8번? 90, 11, 12? 12번 이내의 문항인데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간단하죠. 내신만 한 거야. 내신은 너희 뭐하니? 독서도 아니야. 문항만 해요. 그러니까 독서 자체가 어느 수준이냐면 중3 레벨이야. 진짜. 중3 잘하는 레벨로 고3 수준 머무르고 있어. 근데 어떻게 중3은 3년인데 고3은 3개월 남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매일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2주차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답만 한번 찾아보는 사고를 주저했어. 근데 그 일주일을 못 버텼어. 몇몇 애들은. 떨어져 나갔죠. 버틴 애들은 한 달을 버텨서 성장을 해냈고요. 버티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답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다는 거야. 결국에는 정답 고르기에서 지문 털고 선지 판단한다. 이 명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럼 그 명제대로 봐봐. 이것보다 더 깔끔하고 해결 방법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렇게 내가 풀었지. 자, 이렇게 푼 걸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문에다가 적용해서 지문에서 핵심 정보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선지 판단과 논리 사고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미 기존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인트로 영상으로 틀을 잡으신 다음에 2번, 3번 반복하셔야 되고,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좀 공부를 공부답게 했던 세대가 있어. 걔네들은 이거를 5번에서 10번까지도 봤어요. 왜? 좋은 문제는 그렇게 돌려보는 거야. 영상 끊었다 갈게요.